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음, 자, 한 학생이 들어왔네요. 자, 다 들어왔네요.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ISLM 모형을 도출했습니다. 상품 시장, 재화와 서비스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IS 커브와 그다음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LM 커브를 도출해서 그 두 개가 동시에 균형이 이루어지는 ISLM 모형을 도출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뭐 질문. 혹시나 싶어 그런데 뭐 소리가 안 들린다든지 뭐 상태가 안 좋다든지 그러면 언제든지 좀 이야기를 해주고 아니면 뭐 그 지금 여러분들 얼굴을 다 보고 있으니까 그냥 얼굴로 표현을 해줘도 됩니다. 고개를 이렇게 흔들어줘도 충분히 내가 보면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좀 해주고 또 만약의 경우 아,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 줌 유틸리티입니다. 유틸리티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 지지난주인가 뭐 미국 FBI에서 저기 줌 회사 보고 경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보안 상태가 나쁘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위 줌 폭탄이 종종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업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와가지고 여기다 뭐 이상한 영상을 올린다든지 뭐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줌 폭탄인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저러는 것은 아무 제한 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제한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그 강의 아이디를 주면 아이디를 쳐가지고 그냥 들을 수 있죠. 그건 여러분 이외에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부인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뭐 불상사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때는 내가 바로 종료를 하겠습니다. 종료를 하고 새로 이 클래스를 만들면서 아이디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든 아이디를 스마트 캠퍼스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새로운 아이디니까 또 뭐 한동안은 사람들은 모르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비상시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12장 지난 시간에 배웠던 총수요 곡선을 유도하는 ISLM 모형 이것을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응용이죠. 즉 학습할 내용은 ISLM 모형을 이용해서 충격, 재정정책 및 금융정책의 효과를 분석한다. 것이고 충격이란 것은 여러 충격, 뭐 최근에 뭐 코로나 사태라든지 아니면 금융위기라든지 뭐 대공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충격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 뭐또 최근의 이슈 중에 하나가 세계적인 유가 급락 뭐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 이제 ISL의 모형을 통해 가지고 이 챕터 후반에는 총수요 곡선을 도출할 겁니다. 이건 아마 다음 시간에 하게 되겠죠. 그 다음 대공황을 초래한 이유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전히 대공황에 대해 가지고는 논란이 있습니다. 왜 그게 대공황이 됐는지, 어떻게 진전됐는지, 그 원인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거의 100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1929년 발생했고 현재 1920년이니까 거의 뭐 90년, 100년 가까이가 지났죠. 그런데도 여전히 연구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연구했기 때문에 지난 미국 금융위기 때 그것을 가장 잘 연구하고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던 분이 페드 의장을 하면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그래도 빠른 속도로 진화가 됐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살펴봅니다. 학습할 개념은 뭐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용어들이 있는데 뭐 참고로 보십시오. 뎁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부채 디플레이션, 화폐 전달 절차, 유동성 함정, 피구 효과 뭐 등등 그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자, 학습 배경은 우리 지난 시간 그러니까
첫 번째, 이 학기 첫 번째 10장에서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개략적으로 살펴봤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까지, 지난 시간에는 11장에서 ISLM 모형을 통해서 총수요 곡선에 대한 기초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두 개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 12장 ISLM 모형 응용을 할 예정입니다. 자, 지난 시간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ISLM 모형의 균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IS 곡선은 재화 시장에서의 균형을 나타내죠. 즉 ISLM 스페이스는 이런 소득과 이자율의 스페이스입니다. 일반적인 수요공급 스페이스, 그것이 수요공급 스페이스 또는 총수요 총공급은 물가와 소득의 스페이스죠. 그런데 이거는 물가가 아니라 이자율인 이유는 ISLM은 단기 모형이고 단기 모형에서는 물가가 고정된 걸로 가정하기 때문에 물가 대신에 다른 가격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때의 가격을 이자율로 본 겁니다. 그 이야기는 물가는 고정되어 있다라는 것은 물가가 변한 물건들의 가격이 변하지 않는 짧은 기간이다라고 하는데 그 짧은 기간에도 이자율은 변한다는 이야기죠. 물가보다는 이자율이 훨씬 더 빨리 변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SLM 모형에서 이자율을 가격 변수로 썼습니다. 소위 금융시장에서 이자율이라는 것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조금의 미래에 대한 뭔가 정보라든지 변화가 있다 그러면 당장 금융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보다는 훨씬 더 민감한 단계에서도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이자율을 가격 변수로 쓴 거죠. 자, 여기서 IS 곡선은 재화시장에서의 균형을 나타내죠. 식으로 쓰면 이럽니다.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 우리가 눈의 적는 이 총수요, 총지출 항등식입니다. 그런데 항등식인데 이걸 방정식으로 만든 것은 각 C, I, G의 소위 동태적 움직임을 함수화 만들었죠. 소비는 소비함수, 투자는 투자함수 집어넣고 같이 균형이 되는, 사전적으로 봤을 때는 두 개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죠. 물론 사후적으로는 무조건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사후적으로는 무조건 같아집니다. 그래서 항등식인데 사전적으로 이게 경호가 되는 균형 Y와 R의 관계가 바로 재화시장의 균형이죠. 그래서 식으로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연습 문제에서는 구체적으로 요 식들이 있죠. 그래서 요 식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풀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포인트를 조금 더 적응을 해볼까? 자, 이건 좀 다른 포인트죠. LM 곡선은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IS 곡선은 이런 식인데, 이런 식이고, 그 다음 이 식의 특징이라는 것은 이자율과 소득이 음의 관계다. 우하향하는 식이다. 라는 이야기죠. 이자율이 높을수록 투자가 줄어가지고 소득이 줄고, 이자율이 낮을수록 투자가 늘어서 소득이 느는. 그래서 이런 음의 관계를 이루는 식이 된다. 것이 IS의 상품시장의 균형입니다. 자, 두 번째 화폐시장의 균형은 이 소위 화폐시장 균형식입니다. 균형식인데 이게 균형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P분의 M은 공급이고 화폐 공급이고 L은 화폐 수요죠. 화폐 수요고 그게 같아지는 것이 균형이죠. 실질 화폐 잔고에 대한 균형식이죠. 여기에서 R하고 M의 관계는 우상향이 된다. 우상향이 된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그래서 LMC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R하고 Y의 관계는 우상향이 되죠. M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P하고 M은 다 고정되어 있죠. 실제로 화폐 잔고는 고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소득이 늘면 사람들이 소득이 느니까 돈이 더 필요합니다. 돈이 더 필요한데 총량적으로 쓸 수 있는 만원권, 5만원권 장수는 고정되어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이자율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투자 용도로 쓰고 있는 그런 돈이 좀 줄어서 사람들이 거래 용도로 주머니에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그 과정이라는 것이 균형에서는 이자율이 오르게 되죠. 그래서 소득이 오른쪽으로 가면 거기에 따라서 이자율이 상승하는, 우상향하는 관계가 되죠. 이게 LM 커브고
교차점은 두 개 시장에서의 균형을 만족시키는 Y와 R의 조합이죠. 그래서 요점이 교차점이고 이것이 ISLM 모형에서의 균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ISLM 모형에서의 균형이죠. 자, 이게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고 복습인 셈입니다. 혹시나 싶어서 기록하고 있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 먼저 이 ISLM 모형을 이용해서 정책 분석을 해봅시다. 정책 분석.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봅시다. 재정정책이라고 하면 크게 나누면 재정정책이지만 그 속을 또 나누어 보면 정부 구매의 변화, 지위의 변화가 있고 또는 조세정책, 세금의 변화 두 개로 나누시죠. 그 다음에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M의 변화입니다. 즉 ISLM식을 딱 쓰고 보면 그 세 가지 정책은 재정정책 중에 정부 지출의 변화는 지위의 변화죠. 이 G가 변하게 되면 이 두 식의 균형 Y와 R이 어떻게 변하느냐라는 이야기죠. 즉, 그 이야기는 이 구체적인 연산문제에서 구체적인 식을 숫자를 주고 식이 나오죠. 식을 딱 쓰고 난 뒤에 그 식에서 요 G가 예를 들어서 얼마 변했다. 뭐 100에서 200으로 변했다. 그런 경우에 이 두 식의 균형을 다시 구하라. 이 두 식을 다시 풀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식으로 이야기하면 뭐 어쨌든 초기점에서 G에서 이 식의 균형을 구하라. 그러면 이 두 식을 풀어라라는 것인데 이 두 식이라는 것은 소위 연립방정식이죠. 연립방정식인데 만약에 이 두 식이 1차 연립방정식이라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연립방정식을 그 치환을 해서 풀면 되죠. 풀어가지고 Y와 R의 식, 둘 다 Y와 R의 식이 나타나고 거기서 두 식에서 동시에 Y와 R을 만족시키는 점을 찾는다라는 것은 연립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풀어서 Y와 R을 구하라. 그것이 균형 Y하고 R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림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IS 커브를 그리고 LN 커브를 그린 뒤에 그림에서 이 점을 의미하는 거죠. 이 점이 두 개가 다 동시에 만족시키는 Y와 R입니다. 그래서 수식으로 표현할 때는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이고 도형으로 이야기할 때는 두 도형에서 교차점이 균형입니다. 그것이 G가 변함에 따라 변하면 또 새로운 균형이 발생하겠죠. 또는 T가 변하면, T라는 것은 세금이죠. 세금이 변하면 또 다른 균형이 발생할 것이고 또는 M, 통화량이 변하면 또 다른 균형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들이 각각의 정책의 효과입니다. 정책에 따라서 그 새로운 균형점이라는 것은 새로운 Y가 어떻게 되는지, 새로운 R이 어떻게 되는지, 재정 지출을 늘리면 소득이 느는지 주는지, 이자율이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 아니면 세금을 늘리면 정부 지출 균형 소득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이자율이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 통화량을 늘리면 소득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아니면 이자율이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 그런 것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수식으로의 설명이고 도형으로도 설명이죠. 자, 여기서 이제 도형으로 그다음 주로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죠. ISLM 모형을 사용해서 다음 정책의 효과를 이제 분석할 겁니다. 그래서 ISLM 모형이라는 것은 요 IS 커브에서 Y나 G나 T의 재정정책은 G나 T의 변화를 재정정책의 변화한 것이고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수업 시간에 통화정책 아니면 금융정책 두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할 겁니다. 혼용해서 사용하는데 둘 다 어쨌든 M을 바꾸는 정책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통화정책인데 보통 통상적으로 금융정책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금융정책은 사실은 통화량 변화보다는 조금 더 광범위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은행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도 규제를 한다든지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까지도 포함한 것이 금융정책이고 통화정책이라 그러면
통화량 변화시키는 그런 정책으로 좀 좁은 의미다. 그리고 사실 뭐 현재 요즘에는 대부분 선진국들은 통화정책이 통화량 변화가 아니죠. 정책 이자율 변화, 정책 금리 변화에 대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형에서는 M의 변화로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뭐 여기서 말하는 R 자체가 정책금리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정책금리가 아니라 시중이자율입니다. 시장이자율. 정책금리보다 훨씬 넓은 시장 전체 시장을 대표하는 이자율이죠. 이자율이고 정책금리는 아주 특수한 이자율입니다. 근데 그걸 변화시키는 것도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걸 정부가 직접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페드가. 그걸 이제 변화시키도록 통화량 정책을 하겠다. 통화량을 조절하겠다라는 발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화 정책을 말은 모니터리 팔러스라고 하는데 직접적인 통화량을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어쨌든 통화량 변화, R의 변화를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화정책, 금융정책 같은 용어로 쓸 겁니다. 재정정책은 GT, 금융정책은 M의 변화 정책. 자, 재정정책. 첫 번째, 정부 구매의 증가부터 봅시다. G를 누르면 아까 아이스 커브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제일 끝에 있는 G를 키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모든 이 장의 내용은 속이 비교 정태 분석이 있고 결국은 두 커브가 어느 쪽으로 이동했냐라는 것만 식별해내고 그 다음에 이동 방향에 따라서 그려가지고 새로운 점을 읽으면 됩니다. IS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LM이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그 다음에 이동했는 방향에 따라서 옛날 균형은 여기인데 이제는 요 균형이다. 그럼 요 점 딱 비교해가지고 Y가 늘었구나, 이자율이 상승했구나. 아니면 Y가 줄었구나, 이자율이 상승했구나. 뭐 경우도 4개밖에 없습니다. Y 늘고 이자율 상승, 또는 Y 늘고 이자율 하락, 또는 Y 줄고 이자율 상승, Y 줄고 이자율 하락. 이 4개밖에 없는 거죠. 이 두 선의 이동, 그 다음에 그 결과는 이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각각이 이 4개에 어디에 상응하는지만 여러분들이 식별해내면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죠. 뭐 세계경제, 국가경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얼마만큼 이동하느냐 그거는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겠죠. 탄력성은 좀 복잡하지만 일단 방향에 대해서는 아주 쉽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 구매가 늘면 IS 곡선은 1 빼기 MPC분의 1 곱하기 델타 G만큼 우측 이동한다. 앞에 11장에서 배웠습니다. 소위 승수효과죠. 승수효과죠. 이게 G가 늘면 이게 승수죠. 정부 구매 성수입니다. 정부 구매 성수만큼 Y가 는다라는 거죠. 아이스커브 이동하는 폭 자체가 바로 성수효과만큼 보입니다. 이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아이스커브가 이렇게 이동하면 즉 앞에서 배운 성수효과로 따져본다면 성수효과는 여기서 요 폭이 됩니다. 요 폭. 요만큼. 그러니까 이 폭이라는 것은 아이스커브가 모든 지역에서 그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만큼. 이동하는데 이는 통화 수요를 증가시켜서 이자율을 상승시킨다. 그렇지만 균형 Y는 그만큼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커브가 그 폭만큼 늘어나면 이동한 뒤에 균형점, 그 도형적으로 보면 요점이죠. 요점은 사실은 옛날 균형에 비해서 요 폭만큼만 늘어난 거죠. 그림은 이만큼 이동했지만 IS2는 이만큼 이동했지만 균형 Y는 사실은 이만큼 이동했죠. 왜냐? 통화 수요를 증가시켜서 이자를 상승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소득이 는다. 소득이 늘면 따라서 사람들이 화폐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통화 공급이 그냥 그게 따라서 탄력적으로 더 공급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자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한 거죠. 이는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를 감소시켜서 결국 최종적인 Y의 증가는 승수폭보다 작은 요 3만큼, 요만큼이 되더라. 라는 것이 정부 구매 증가의 효과입니다. 자, 그리고 뭐 기출문제에서도 많이 나오고 연습문제도 나오지만 여기서 그러면 이게 우리가 승수효과라고 하죠. 이 폭이 승수효과고 그런데 ISM 균형을 보면 그거보다는 더 적게 이동했다. 그러면 이 줄어든 부분 왜 줄어들었냐?
이 줄어든 부분을 우리가 밀어내기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축 효과 또는 밀어내기 효과.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 밀어냈다. 뭐가 뭘 밀어내느냐? 즉 정부 지출이 민간 투자를 밀어낸 겁니다. 민간 투자. 정부 지출을 더 하려고 그러면 그만큼 정부가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한데 그거는 시중에서 사실은 이 이자율이 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돈을 더 쓰기 위해서 시중에서 채권을 발행하고 그만큼 시중에 있는 돈을 빌려온 거죠. 조달한 거죠. 어차피 딱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돈을 더 들고 가면 그만큼 시중에서 이자율이 오르죠. 오르니까 그만큼 민간 투자는 줄어든 겁니다. 즉 정부 지출 증가에 따라서 줄어든 민간 투자죠. 투자를 감소시켰다. 이 투자라는 것은 민간 투자입니다. 이 투자를 감소시킨 부분이죠. 이자율 증가에 따라 가지고 투자가 감소시킨 부분을 우리가 밀어내기 효과. 그래서 밀어내 가지고 이만큼 줄었다. 줄었기 때문에 실제 성수 효과만큼 늘어난 건 아니라 요만큼 늘어나게 된다. 라는 이야기죠. 물론 이제 연습 문제 있겠지만 이 성수 효과가 어느 정도냐 아니면 밀어내기 효과가 어느 정도냐는 사실은 탄력성에 달렸습니다. LN 커브의 기울기에 달렸는데 LN 커브의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밀어내기 효과는 적습니다. 적고 극단적으로 LN 커브가 수직선이다. LN 커브가 수직선이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밀어내버립니다. 조금만 정부 지출 늘더라도 이자율 상승에 따라서 소득은 전혀 안 늘어요. 정부 지출 아무리 늘어봐야 거기에 따른 균형 와인은 요지부동인 거죠. 요지부동이라는 것은 그림으로 그리면 LN 커브가 이렇게 수직선이 되어 있다. 그러면 IS 커브가 아무리 움직이더라도 소득은 안 변하죠. 이자율은 변하죠. 그런 경우에는 소위 LN 커브가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러면 거기에 따라서 완전 밀어내기 효과가 발생한다. 조금만 수요가 늘더라도 정부 지출이 늘더라도 이자율이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정부 지출이 늘 만큼 똑같은 액수만큼 민간 투자가 줄어들어서 소득에는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에서의 구성만 변할 따름이지 총액은 변화가 없는 그런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연습 문제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정부 구매의 증가 효과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조세정책. 세금을 늘리거나 아니면 줄이는 겁니다. 세금을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죠. 자, 세금을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인데 뭐 이것도 정책은 뭐 어쨌든 경기 부양 정책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세금을 깎는 정책이죠. 자, 소비자들은 삭감된 조세의 1빼기 MPC만큼 저축하기 때문에 최초의 지출 증가분이 동일한 델타 G 경우에 비해서 델타 T의 경우는 더 작아져 결국 IS 곡수는 이만큼 이동한다. 이거는 우리가 11장에서 뭐 충분히 설명한 부분이죠. 이게 조세 성수입니다. 이 조세 성수가 앞에서 본 정부 지출 성수에 비해 가지고 왜 다르냐? 부모만 다르죠. 앞에서 정부 절대값으로 봐가지고 앞에서 재정 성수는 1이었는데 요거는 MPC다. 그러니까 요 값이 더 적죠. 왜냐하면 MPC는 1보다 적은 값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 그러면 요 설명입니다. 최초 부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재정정책은 정책만큼 소득이 늘지만 이거는 첫 번째 부분은 요만큼만 늘어난다. 그래서 실제 세금을 삭감하게 되면 세금 삭감에다가 요만큼, 요 성수를 곱한 만큼이 이 IS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동하고 따라서 델타 G 경우는 동일한 크기의 델타 T 경우는 동일한 크기의 델타 G에 비해서 Y와 R에 미치는 효과가 작다. 그죠? 효과라는 것은 이거죠. 2번인데 그래프로 봐서는 동일합니다. 똑같은 그래프입니다. 뭐 정부 지출 증가하고 조세 삭감은 동일하죠. 그래서 동일하게 IS 커브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고 그럼 새로운 점은 옛날 점에 비해서 우상향하는 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이 이만큼 늘고 이자율이 이만큼 상승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앞에 정부 구매 증가에 비해서 차이가 나는 것은
이 IS 커브가 이동형 폭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액수, 정부 지출 액수 그 증가 폭하고 세금 삭감액이 동일하게 동일한 폭만큼 정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이동하는 폭이 다르다. 조세 삭감 같은 경우는 덜 이동한다. 앞에보다 덜 이동하는 거죠. 그 덜 이동하는 이유는 소위 조세 성수가 재정 성수보다는 정부 구매 성수보다는 적기 때문에 그렇다. 단 차이는 그거고, 차이는 앞에 것보다는 효과가 적다라는 것이 있고, 그러나 방향은 동일합니다. 소득이 늘어나고 이자율이 상승한다 라는 차원에서는 동일하죠. 자, 이게 조세 삭감 정책의 결과입니다. 자, 세 번째, 금융정책. 또는 통화정책. 여기서는 통화량 M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경기 부양 정책은 대부분 M을 증가시키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통화량을 늘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림으로 그린다 그러면, 자, 통화량이 늘어나면 LN커브가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LN커브가 우측으로 이동한다. 뭐 돈이 더 많아지니까 시중에서 이자율이 더 낮아지고 소득이 더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는 셈이죠. 물론 이자율과 소득은 나중에 내성적으로 균형해서 결정될 겁니다. 두 관계가 그런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이라서 LN커브가 우측으로 이동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원래 균형은 뭐 이렇다. LN1 IS 균형인데 그 균형은 요즘이다. 그래서 균형 이자율은 R1이고 균형 소득은 Y1인데 통화량을 늘리면 LN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그 결과 새로운 균형은 이것보다는 우하향점에 있다. 거죠. 우하향점에 있다. 라는 것은 이자율은 하락하고 소득은 늘어나죠. 이자율은 떨어뜨리고 소득은 늘어나죠. 자, 이자율이 떨어지고 소득이 어떻게 늘어났느냐? 소득이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이자가 하락하면 투자가 증가하죠. LM은 화폐 시장인데, 자, Y는 사실은 상품 및 서비스 시장에서 결정되는데, 상품 및 서비스 시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라고 하면, 거기에 이자율 하락에 따라서 투자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생산량과 소득이 증가합니다. 그 결과, 이렇게 소득이 늘어나고 이자율 하락해서 소득이 늘어나는 그런 변화가 생겼죠. 이게 이제 세 번째 금융정책. 자, 다음으로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각각의 정책이 그렇게 움직이면 뭐 각각 그 효과는 그렇다. 그 이야기는 소위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세테리스 파리부스 가정을 하죠. 재정정책, 정부 지출을 변화시켰다. 그러면 그 외에 다른 건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세상에서는 뭐 하나 움직이면 거기에 따라서 다른 것도 같이 움직입니다. 특히 이제 정책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정책 공조 또는 정책 충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동시에 같이 움직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봅시다.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의 상호작용, 즉 금융 및 재정정책 변수들은 우리가 외생적이죠. 정책 변수는 가장 외생적입니다. 정부가 국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실제는 금융정책 일반자들은 재정정책 변화에 반응해서 통화량을 조절하거나 혹은 그 반대의 현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뭐 상식적인 이야기죠. 현재 같은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면 뭐 정부는 어떻게 하든 재정을 늘려가지고 위축된 부분을 조금 살리려고 할 것이고, 통화당국도 당연히 뭔가 좀 위축된 부분을 살리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지, 이 판에 통화당국이 경기를 냉각시키는 정책을 하겠다고 나설 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 충격이나 변화에 따라 가지고 뭔가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는 반대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런 정책적인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죠. 얘가 지금 잘못 정책하고 있다. 그러면 이 정책하는 것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그 반대 효과가 나는 정책을 또 다른 당국에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볼 겁니다. 이러한 상호작용 때문에 애초에 정책 효과가 가져오는, 원래 초기에 목적했던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제일 흔한 경우,
재정정책의 경우 중앙은행의 대응을 봅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여기서 한 케이스만 봅니다. 정부 지출 제일 많이 한 것이 이제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것이죠. 이 경우에 중앙은행의 대응에 따라 가지고 그 결과가 다 달라집니다. 중앙은행의 세 가지 대응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다고 가정하자. 여기서는 의회가라는 이야기를 했죠. 우리나라는 정부가 그러면 행정부를 이야기하는 느낌인데 여기서는 의회라고 한 것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부가 지위를 마음대로 늘리지 못합니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또 지금 추진 중인 대책에 대해 가지고 국회에서의 추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데 뭐 70%를 하자, 전 국민한테 주자, 뭐 주자 말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논쟁은 있습니다. 근데 선거 바로 전의 논쟁이기 때문에 이건 선거 끝나고 봐야 합니다. 선거 전에 이야기한 거하고 선거 끝나고는 말이 다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두고 봐야 하는데 어쨌든 결론은 국회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추경을 받냐 마냐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의회가 지위를 증가시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중앙은행이 취할 수 있는 대응은 어쨌든 의회 또는 정부가 지위를 내렸다. 이때 중앙은행이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취할 수 있는 정책은 통화량을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한다. 가만히 있는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 그게 첫 번째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자 이자율을 안정화시켜야 된다. 이자율을 안정화시켜야 된다. 이자율에 대해 이자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자율을 일정하게 현 상태에 유지하도록 정책을 취한다. 그게 두 번째 옵션이 될 것이고, 세 번째는 현재의 Y 상태가 가장 적절하다. 우리 생각에는 중앙은행 생각에는 현재의 Y 상태가 적절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Y가 유지되도록 정책을 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런 세 가지 각각의 선택에 따라서 균형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봅시다. 각 경우 델타 G의 효과, 즉 정부 구매 증가의 효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 M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경우, 통화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경우. 자, 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렸다. 그럼 그 결과 당연히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겠죠. 이랬습니다. 이래 됐는데 여기서 M을 일정하게 유지했다는 것은 LN컵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LN컵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중앙은행이 M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LN 곡선은 이동하지 않는다. 변화가 없다. 그러면 새로운 균형을 읽으면 되죠. 여기서 비해서 새로운 균형은 이렇게 되더라. 소득은 늘어나고 이자율은 상승하더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냥 재정정책의 효과입니다. 정부 지출을 넣은 효과하고 동일하겠죠. 당연히. 이건 다른 배단은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가 실제 이제 재미있는 경우입니다. 정부 지출 그를 확대함에 따라 가지고 통화량이 변한 경우죠. 자, 한국은행이 이자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하더라. 그 이야기는 뭐 시중 팔고 요즘은 이런 상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즘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아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정책 공조 경우입니다. 정책 공조. 정부 지출을 왜 늘리냐? 뭔가 경제가 나쁜 거죠. 나빠서 뭔가 특단 조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늘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 지출을 늘리면 승수 효과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소득 증가 효과가 있다. 소득을 뭐 정상적인 상태에서 늘리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갑자기 줄었다는 거죠. 비정상적으로. 지금 사태가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사람들이 그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면서 밖에 안 나가죠. 안 먹고 안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맥주를 안 마시니까 지금 맥주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카스 공장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스는 주로 음식점에서 팔리는 맥주였죠. 맥주였는데 회식을 하면서 폭탄주를 막 만들어가지고 먹던 맥주였는데 그거는 그냥 완전히 안 팔리는 거죠. 그 외 맥주 조금 더 뭐 다른 품질의 맥주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에서 사서 집에서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완전 폭탄 조형은 맥주가 안 팔리니까 공장이 문을 닫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맥주 공장이 조업 중단을 한다고 합니다. 뭐 등등 온갖 식당이나 온갖 물론 제일 최대의 지금 타격을 받은 것은 여행업종입니다. 모든 관광버스가 다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고 비행기의 90%가 지금 활주로 주기장에다가 지금 주기장에 그러니까 주기장이라는 것이 비행기를 대는 활주로 일정 부분인데 비행기를 댈 수 없을 만큼 빡빡하게 대놨습니다. 다 비행기들이 지금 땅에 있죠. 그러니까 뭐가 돈을 안 쓰는 거죠. 돈을 안 쓰니까 결국은 소득이 주는 겁니다. 균형 소득이 주죠. Y가 주는 거죠. 생산이 줄고 소득이 주는 거죠. 여행을 하면 그게 Y가 늘고 생산이 느는 겁니다. 서비스가 느는 거죠. 그게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Y가 줄었기 때문에 그걸 늘리자. 그러면 정부 지출을 늘리면 성수효과에 따라서 정부 지출보다 훨씬 많은 Y가 늘 수가 있는 거죠. 늘 수가 있는데 정부가 그렇게 해봐야 이에 따라 가지고 뭐 정부 지출이 늘게 되면 이자율이 따라 오르더라 라는 성수효과가 밀어내기 효과가 있죠. 밀어내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자율 상승이 상승하는 밀어내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부 지출에서 했던 정부 지출 증가 효과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자율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 정책이 현재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번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제일 처음에 한 것이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0.5% 대폭 낮추고 그 다음에 시중의 유동성을 무한대로 공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뭐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역사상에 중앙은행이 시중의 유동성을 무한정 공급하겠다라고 선언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강력한 정책을 한 거죠. 그 이야기는 이자율은 절대로 안 오르도록 하겠다. 돈이 필요하면 무조건 중앙은행이 빌려주겠다. 그만큼 현재 상태가 지금 비상시국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뭐 이런 겁니다. 이런 대응이죠. 그게 이자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지위를 증가시키면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이건 앞의 경우와 동일하죠. 그렇게 되는데 R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그러면 중앙은행이 가만히 있으면 균형이 이렇게 돼가 이자율이 이렇게 오릅니다. 오르는데 이걸 이렇게 안 오르고 R1에서 유지하려고 그러면 이 균형점이 더 오른쪽으로 가게 해야 되는 거죠. 균형 이자율이 더 밑으로 떨어지게 해야 되는 거죠. 떨어지게 하려고 그러면 LN 커브를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야 되죠. 도형적으로 이야기하면 요 선까지도 LN 커브를 이동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통화당국은 M을 증가시켜서 LN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균형은 그러니까 정책 공조가 잘 된 새로운 균형 같은 경우에는 요점이 되죠. 처음 점은 요점이지만 새로운 균형은 요점이 되죠. 그 결과 소득은 Y1에서 Y3로 이만큼 늘어났습니다. 이자율은 변화가 없죠. 자, 이것은 뭐 다른 식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밀어내기 효과가 하나도 없고 당초의 성수 효과를 온전히 그대로 낼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밀어내기 효과가 하나도 없고 당초의 소위 성수 효과, IS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동한 폭 자체가 성수 효과죠. 그게 온전히 그대로 다 나타나도록 해준 경우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재정정책의 효과가 이렇게 굉장히 크게 나타나 줄 수 있도록 정책 공조가 잘 된 경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자율은 변화가 없고. 자, 세 번째 정책 중앙은행의 변화는 Y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뭐 이 경우는 사실은 정책 충돌에 가깝죠. 정책 충돌에 가까운데 정부가 IS 커브를 오른쪽으로 이동시켰다. 그래서 IS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원래 균형은 여기였고 IS 커브가 정부 지출을 늘면 IS 커브가 오른쪽으로 가서 새로운 균형은 이 점이 될 겁니다. 이 점이 되는데 여기에서 통화당국은 M을 감소시켜서 LN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게 한다.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자, 정책 충돌이 일어나는 원인이 이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뭐, 아예 대놓고 충돌하는 경우. 그러니까 행정부가
이 완전히 경제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부 지출을 늘렸다. 선거전이라서 뭔가 하면 돈을 살포해서 표를 사기 위해서 늘렸다. 이런 판단을 한 중앙은행 총재가 거기에 대해서 싸우기 위해 가지고 통화량을 줄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정도의 충돌은 잘 일어나지 않고 이 장 말미에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대공황 때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공황 때. 대공황 때 사실은 통화당국이 이런 식의 정책을 했습니다. LN컵을 줄였습니다. 왼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왜 이동시켰냐? LN컵가 실제 LN컵을 왼쪽으로 이동시켰는데 통화량을 줄이진 않았는데 실제 물가가 떨어진 거죠. 물가가 떨어지면 실제로 화폐 잔고가 줍니다. 요 경우하고는 조금 다른데 이건 단기 모형이지만 그래서 실제 중앙은행은 자기들은 통화량을 별로 안 줄였는데 이게 실제 LN커브가 왼쪽으로 이동한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생긴 거죠. 똑같은 효과가 생겨가지고 오히려 나중에 보겠지만 대공황 때를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 재정정책을 들였는데 통화당국은 오히려 뭔가 반대적인 정책을 했다. 또는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적절한 만큼 충분히 통화공급을 못했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정책 충돌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Y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라고 하면 원래 균형이 Y1이죠. 그래서 이걸 유지하도록 정책을 한다는 것은 LN커브가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럼 통화당국은 M을 감소시켜서 LN커브를 좌측으로 이동시키면 새로운 균형은 이 점이 되죠. 이 점이 되면 Y는 중앙은행 목적대로 Y1이 유지됐지만 그 결과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이자율이 이만큼 올랐습니다. 그 이야기는 상품 및 서비스 시장에서의 구성이 바뀐다라는 거죠.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인데 정부 지출을 G를 예를 들어가 1만큼 늘리면 그만큼 I, 투자가 1만큼 줄 수 있도록 이자를 올린 겁니다. Y는 변화가 없죠. Y는 변화가 없고 구성 C, 투자 I하고 그 다음 정부 지출 G의 구성만 바뀌었습니다. G 늘 만큼 그대로 I가 줄은 거죠. 그러니까 Y가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정책 대응에 따라 가지고 이런 식의 세 가지 다른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이제 정책에 대해서 봤고 각 정책의 효과, 그 다음에 정책의 공조에 따른 효과, 정책이 동시에 반응한 경우의 효과를 봤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충격. 그러니까 이 모형, ISLM 모형에서의 변화를 발생시키는 또 다른 요인. 그러니까 정책 이외의 또 다른 요인이 충격이죠. 시작점은 대부분 이런 충격입니다. 코로나 사태, 아니면 유가 변동, 석유 파동, 아니면 전쟁, 그런 거죠. 아니면 사람들의 극단적인 대공황 같은 외부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모형에서 충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충격을 조금 나누어서 우리 이해를 해봅시다. 분리해서 이해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자, 충격이 발생하는 부분은 그림에서 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도형적으로 보면 딱 두 부분입니다. 충격이라는 것은 그래프를 이동시키는 거죠. 직선을 이동시키는데 직선은 두 개였죠. 그래서 IS 직선을 이동시키는 충격 또는 LN 곡선을 이동시키는 충격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IS 충격. IS는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의 균형이죠. 즉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수요의 외생적 변화, 이것을 ISS의 충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흔히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이 주식시장의 급등 및 급락. 주가라는 것은 매일 변하니까 이건 굉장히 많이 자주 발생하죠. 이게 IS에 왜 충격을 줄 수 있느냐? 주가가 변하면 사람들의 재산이 바뀝니다. 재산이 바뀌면 물론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아주 짧은 소비 함수에서는 가처분 소득의 함수지만 뒤에 나중에 배울 거지만 더 크게 보면 소비에서 소비를 결정하는 요인은 소득도 있지만 재산도 있습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도 펑펑 쓰는 사람 많죠. 소위 부자는 더 많이 씁니다. 부자는 더 많이 쓴다는 것은 부자는 소득보다는 재산이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주식 변화는 가계의 재산을 변화시켜가지고 소득을 변화시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IS 충격도 IS 구성을 보면 알 수 있죠.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 C에서 발생한 충격,
I에서 발생한 충격, 뭐 G는 앞에서 이야기했고 이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CS는 이런 것, 뭐 주식이랄까 아니면 부동산 가격의 변화 등등 가계의 재산의 변화를 야기시키는 충격,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충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은 IS 부분에서는 투자를 좌우시키는 부분이죠. 기업 또는 소비자의 신뢰나 기대가 변하는 경우죠. 투자 및 뭐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소비도 같이 영향을 미치는데 기업 또는 소비자의 신뢰나 기대를 변화시키는 충격,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이런 건 예를 들어 가지고 소위 기대의 변화, 미래에 대한 예상의 변화입니다. 제일 흔한 예가 소위 불황에 대한 두려움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곧 불황이 닥칠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퍼져버리면 불황이 생깁니다. 그런 두려움이 퍼져버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당장 소비자들은 소비를 줄입니다. 불황이 되면 그때는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그때 돈을 모아놔야죠. 그래 지금 당장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소비를 줄입니다. 그러니까 저축을 더 늘려내야죠. 살기 위해서 저축을 더 하는. 기업들도 불황의 요건데 물건이 안 팔리니까 투자 올스탑입니다. 이게 뭐 경기가 회복되고 나서 봐야지 지금 공정됐다가는 그냥 돌리지도 못하고 망한다. 그럼 투자가 올스탑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대 변화는 바로 투자하고 소비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경제는 심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도 갑자기 사람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면 경제는 나빠지고, 또한 반대로 사람들이 미래가 굉장히 희망적이다 라고 생각하면 경제는 또 좋아집니다. 그게 또 하나의 그런 의미에서 또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죠. 지도자가 사람들한테 미래에 대한 희망을 불어주고 미래에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비전을 보여주면, 그러면 그 나라, 그 경제는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큰 충격 요인입니다. 그 다음 LM 부분에서의 충격, 화폐시장에서의 충격은 통화수요에 대한 외생적 변화죠. 이건 금융적인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사기의 급증으로 통화수요가 증가했다, 뭐 이런 등등이죠. 아니면 현금 자동 인출기와 인터넷 사용의 증가로 통화수요는 감소하고 있다. 뭐 이건 요즘에 계속 발생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ATM 기계, 인터넷 사용, 뭐 토스 같은 걸 사용한다. 현금이 별로 필요 없죠. 그럼 계속 통화 수요가 감소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LM 화폐 시장에 미치는 충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충격이 있는데, 이런 충격이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충격에 따른 변화를 볼 겁니다. 연산 문제로 여기 두 개를 이야기했네요. 주택시장 붕괴, 그게 ISLM 모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아까 이야기했죠. 주택가격 변화는, 붕괴라는 것은 주택가격 하락인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재산이 감소죠. 재산이 줄면 소비가 주는 겁니다. 그럼 IS 커브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요인이다. 신용카드 사기로 소비자들이 그릇이 현금을 더욱 빈번하게 사용하게 됐다. 그러면 현금에 대한, 화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죠. 이러면 당장에 여러분 머릿속에 소위 화폐시장 균형식을 떠올려야 됩니다. 화폐 공급 수직선, 화폐 수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수요가 늘어났다. 그러면 균형 이자율이 오르는 거죠. 균형 이자율이 올랐다는 이야기는 LN 커브가 소위 그 왼쪽으로 갔다 하는 거죠. LN 커브가 왼쪽으로 갔다. 그렇게 되면 뭐 그렇게 충격을 분석할 수 있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 하락은 IS 커브를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이동시켜서 이자율을 떨어뜨리고 소득을 낮추는 효과다. 그 다음에 금방같이 화폐 수요의 증가, 화폐 수요의 증가는 LN 커브를 왼쪽으로 이동시켜 가지고 이자율을 상승시키고 소득을 낮추는 그런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이 이제 충격에 따른 여러 반응들입니다. 자, 이상은 이제 ISLN 커브를 응용하고 활용하는 이제 기본적인 정책과 충격에 대한 이제 설명이었습니다. 질문.